오늘 사실로 도전한 현대사 국민교육 시리즈의 1번 주제 국민혁명이 필요한 현재의 대한민국을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저항과 혁명이라는 단어를 제가 처음으로 제시를 했는데, 우리가 국가 권력이요 인간의 존재를 짓밟고 또는 인간의 존엄을 유린하고 있다면 그와 같은 국가 권력에 대해서는요 누구든지 어디서든지 어떠한 장소에 의해서도 부정되어야 옳습니다. 그걸 보통 우리가 저항권이라는 말을 씁니다. 이 저항권은 그것이 실정법에 근거를 둔 권리가 아니고요 천부인권적인 권리다. 그래서 우리가 인권이 전면적으로 부정되는 상황에서 발동되는 특수한 기본권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럴 때 이 저항권을요 세계 입법례를 보시면 몇 가지 그 대표적인 입법례가 있는데, 1776년 미국이 독립을 할 때 독립선언서에 저항권 규정을 뒀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후 만들어진 1787년 미국 연방 헌법에는요 저항권 조항이 없었어요. 좀 특이하죠? 독립선언에는 있었는데 연방 헌법에는 없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뭔가 하면 미국의 헌법의 아버지들이 미국의 헌정체제를 만들면서 저항권이 필요 없는 정치체제를 만들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저항권을 두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다음에 한 10년 후에 프랑스에서 프랑스 대혁명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인권선언에 보면 저항권이 규정되어 있어요. 또 독일에서는 처음에 저항권을 두지 않았었는데 1968년도 독일이 헌법을 개정하면서 저항권 규정을 뒀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 헌법에는 저항권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항권 규정이 있는 헌법과 없는 헌법에 우열을 가릴 수가 있겠는가? 가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항권은요 그 특성상 그 규정이 있어야만 저항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아닙니다. 있다고 해서 있어야만 되는 것이 아니고 없다고 해서 행사 못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항권을 두었느냐 두지 않았느냐 그것을 가지고 헌법의 우열을 따질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현행 헌법은 저항권 조항이 없지만 우리 헌법 전문에는요 불의에 항거한 이런 규정이 나옵니다. 그걸 가지고 저항권의 근거를 삼는 경우도 있는데 직접적인 근거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저항권을 행사하려면요 몇 가지 요건이 필요한데, 단순하게 국가 권력이 한두 개의 법령을 위반했다 이럴 때에는 저항권 행사가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이 저항권이 정당화되려면요 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근본적으로 위협받아야 됩니다. 또 기본권 보장의 전 체계가 위협되는 상황, 따라서 헌법의 존재 자체가 부인되는 경우에 한해서만 저항권 행사가 정당화될 것이다. 그러면 현행 헌정 질서가 저항권 행사를 정당화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아닌지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걸 보기에 앞서서요 우리 헌법은 대통령의 책무와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잠깐 볼 필요가 있는데 매우 중요한 조문이에요. 헌법 66조 2항인데 대통령이 어떤 책무를 헌법이 부여하고 있냐면 국가의 독립, 영토의 보존, 국가의 계속성, 헌법을 수호할 책무.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럼 다 외우진 못한다 하더라도 오늘 강의의 뼈대를 이루는 것들입니다. 국가의 독립을 지키라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대통령은 영토를 보존해야 될 의무가 있다. 세 번째는 국가의 계속성을 계속 유지시켜라. 또 헌법을 수호해라. 이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의 취임 선서를 보면요, 헌법을 준수하고 국가를 보유하며 국민의 자유와 복리의 증진 등을 위해서 노력할 것이다 라고 엄숙히 선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주제 내용을 보면 제목을 잡았을 때 더 이상 무너지기 어려울 정도의 무너진 헌정 질서다,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았던 것이에요. 먼저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국가의 계속성이 부정되고 있다. 이 계속성이란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정체성인데, 그러면 정체성이란 말도 잘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정체성은 보통
마지막에 묻는 질문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네가 누구냐? 이게 바로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에요. 우리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대한 뜻은요, 대한민국 너는 어떤 나라인가를 묻는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현재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일 것이냐? 대한민국은요, 국민의 자유를 보장하고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고 또 자유 통일을 또 시장 경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것을 한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는 나라다, 이런 뜻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북한의 인민민주주의와 명백하게 구별되는 것이죠. 이게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네가 누구냐에 관한 문제예요. 그러면 제가 제주 4.3 추모사에서 제가 이런 것을 발견했는데요. 그 문재인 대통령은 2020년에 이런 그 추모사를 했어요. 먼저 꿈을 꾸었다는 이유로 제주는 처참한 죽음을 맞이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당시엔 남로당 반란 세력들이 꿈을 꾸었는데 그 꿈을 꾸었다는 이유만 가지고 그들이 처참하게 죽음을 당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2020년 제주 추모사입니다. 금년에는요, 한 걸음 더 나갔어요. 남로당 반란 세력을 우리 군경이 진압을 했는데 군경에 대해서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대동시킨 국방부 장관과 경찰청장에게 사과를 명했습니다. 여러분, 제주 4.3 사건은 뭔가 하면요, 제가 보니까 모르는 분이 많더라고요. 공부를 많이 했다는 분들도 본질을 모르는 분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예컨대 제주 4.3 사건은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48년 8월 15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이 정부를 수립한 날이에요. 또는 건국한 날입니다. 그러면 자, 대한민국을 건국하려니까 뭐가 필요했냐면요, 맨 바닥이었기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의 법질서인 헌법을 만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8월 15일 날 정부를 수립하는데 한 달 전 7월 17일 날 헌법을 만듭니다. 이게 제헌절이에요. 그건 헌법을 누가 만들 것이냐? 국민이 직접 만들지 못하거든요. 따라서 그 헌법을 만드는 국회를 구성했습니다. 그게 바로 제헌국회입니다. 그 제헌국회의원을 만들기 위해서 48년 5월 10일 날 총선거를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총선거를 통해서 헌법을 만들 수 있는 국회의원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헌법에 따라서 대한민국 정부를 구성할 것이다, 그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은 남한의 혼자의 생각이 아닙니다. 유엔이 그런 결정을 해줬어요. 원래 유엔은 남한과 북한이 동시에 선거를 하라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북한이 그 선거를 거부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남한만의 단독 정부 수립을 위한 선거가 필요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48년 5월 10일 총선거입니다. 여러분, 그 5월 10일 총선거에서 만들어진 국회의원은요, 임기가 2년이었습니다. 그 건국헌법은 국회의원이 임기가 4년인데 요것만 2년이었어요. 왜 그랬냐면 헌법을 만드는 데 초점을 두는 의원이기 때문에 2년의 임기를 두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북한은요, 그 당시 어떤 생각을 했냐면 북한은 이미 자신들이 인민위원회라고 하는 사실상의 정부를 수립한 상태예요. 그랬는데 남한이 선거에 의해서 단독 정부를 구성하게 되면 통일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이 선거를 하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것이 북한의 기본 방침입니다. 하다 보니까 제주도에다가 남로당이 지령을 내려서 반란을 해서 5월 10일 총선거를 하지 못하게 한 사건이 바로 한 달 전에 있는 4.3 제주 사태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남로당의 지령을 받은 수많은 그 반란 세력들이 그 제주도에 있는 12개의 경찰 지서를 새벽에 습격을 합니다. 이게 신호탄입니다. 수많은 경찰을 죽이고 양민을 학살하고 5월 10일 총선거를 관리하기 위해서 내려와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주 4.3 사태예요. 그러면 이 제주 4.3 사태에 대해서 이 좌파들은요, 이승만 정부가 양민을 학살한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호도를 한단 말이죠. 대한민국 정부에, 특히 이승만 정부가 아무런 이유 없이 양민을 학살했다, 그건 우리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제주 4.3에서 남로당이 반란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진압한 사건이에요. 그러면 이건 제 개인의 견해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알아두실 것이
2001년도 우리 헌법재판소가 유명한 결정을 내립니다. 제주 4.3의 본질이 뭐냐? 2001년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명인데 전원 일치된 견해로 제주 4.3 사건의 본질은 남로당의 지령을 받은 무장 세력의 반란 사건이다 라고 일치된 의견을 이미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근본 문재인 대통령의 제주 4.3 추념사라고 하는 것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도 명백하게 반하는 것이죠. 역사적 사실에도 반할 뿐더러 헌법재판소 결정도 정면으로 무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랑은 아니지만 올 총가요, 제가 조선일보에다가 문 대통령의 제주 4.3 추모사는 헌법 위반이다 라고 하는 이 의견 광고를 냈습니다. 두 번째는요, 여순 반란 사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순 반란 사건. 여러분 이것도 잘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건국을 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두 달이 못 돼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0월 19일 날 여수 순천에서 군인들이 반란을 합니다. 왜 반란 사건이 발생했느냐? 이런 겁니다. 이승만 정부가 제주 4.3에서 일어난 반란 사건들이 진압이 안 되고 있어요. 진압이 안 되니까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14연대의 군대에게 출동 명령을 내립니다. 너희가 출동을 해서 제주 4.3을 가서 진압해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재미난 것은 여수에 주둔하고 있는 14연대 군인들이요. 이 군인들이 반란을 일으켰는데 출동 명령을 거부하고 상관을 죽이고 현직 상관을 24명이나 사살하고 이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반란 군들이요. 어떤 행태를 보였냐면 여수시를 점거합니다. 여수시청에다가 인공길을 개항했어요. 또 하나는 남은 또 이 반란 군인들이요. 인근에 있는 순천까지 나갑니다. 순천에도 순천시를 점령합니다. 거기다 인공길을 개항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요. 이승만 정부가 여수 순천 군인 반란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발동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는요. 비상계엄을 16번 발동했어요. 첫 번째 발동이 제주 4.3 사태를 진압하기 위한 발동이 아니고 여수 순천 사건을 진압하기 위해서 발동된 사건이에요. 그만큼 위급하고 위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문이 있어야 돼요. 아니 군인들이 왜 반란을 하냐 말이죠. 그거는 왜 그랬냐면요. 그 당시 군대 내에 이 좌익 세력들, 빨갱이 세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요, 병역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우리가 징집제의 병역법은 49년도에 만들어집니다. 따라서 48년도까지는요, 남성들이 군대를 갈 때 자기가 원해서 갔습니다. 의용병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 간첩들이 경찰의 수사를 받지 않습니까? 수사를 받으니까 이 사람들이 도망을 다녀요. 도망 다니다가 마지막에 잡힐 때가 되니까 군대에 자원 입대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당시에 생각이 군대까지 갔는데 더 이상 뭐 수사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랬는데 그 무리들이 가장 많이 좌파의 이 빨갱이 세력이 가장 많이 들어간 데가 여수 14연대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 또 재밌는 것은요. 자, 10월 19일 날 여수 순천 사건이 군인 반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이 진압이 됐어요. 진압이 되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해 12월 8일 국가보안법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국가보안법이 매우 중요한 것은요. 국가보안법은 잘 보세요. 국가를 지키는 법이에요. 국가를 지키는 법. 그 당시에는 대한민국 형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일반법이 형법이 만들어진 다음에 특별법인 다른 법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당시 형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슨 걸로 안정 질서를 찾았느냐? 일본의 그 당시 일본 의용 형법에 의해서 대한민국을 이 질서를 잡았던 것이에요. 형법이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이 12월 8일 날 이거 안 되겠다. 국가를 지키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보안법을 12월 8일 날 만듭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사건이요. 12월 8일 날 국가보안법을 만들어서 이후 49년 1년 동안 군대 내에 있는 빨갱이 세력들을 다 상당 부분 제거합니다. 그거 제거 안 했으면요. 그 이듬해의 6.25 전쟁 때
대한민국이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장담할 수 없어요. 다행히 여수순천 반란 때문에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고, 국가보안법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 빨갱이 세력들을 갖다 군대 내에서 숙청할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6.25 전쟁을 맞이한 것이에요. 정말 이게 여수순천 반란 사건은 정말 우리가 매우 중요한 반란 사건이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대한민국 국군 내에 있는 빨갱이 세력들을 제거했다, 이런 뜻입니다. 참 어떻게 보면 이 감사한 사건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제가 이 제주 4.3 사건이나 여수 순천 반란에 대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 제가 절대로 동의를 할 수 없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것입니다. 그럼 제주 4.3 사건이나 여순 반란 사건에서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남로당 반란 세력에 의해서 무고하게 죽임을 당한 양민이 있습니다. 그분들은 여러분 우리가 구제를 해줘야 되겠죠. 두 번째로는 군경이 진압을 하다가 과잉 진압을 해서 학살된 양민도 분명히 많습니다. 있어요. 지금 KBS에서는 군경에 의해서 돌아가신 양민만 보도하고 있지만, 그러니까 남로당 반란 세력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 양민이 훨씬 많고, 그다음에 군경의 과잉 진압으로 학살된 분도 상당수 계실 거예요. 그러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양쪽에 의해서 학살당한 분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가가 배상이나 보상을 해줘야 옳습니다. 그건 뭐 이론의 여지가 없어요. 그랬는데 지금 이 민주당에서는요, 지난번 20대 국회 말에, 그 당시도 문재인 정권 하에 있었던 국회입니다. 또 어떤 법안을 발의했냐면, 당시에 반란 세력에 대해서 군법회의가 재판을 했어요. 왜냐하면 비상계엄이 선포되기 때문에 군법회의, 즉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법회의 재판을 했는데, 그 당시 사형, 무기, 15년, 8년 형을 받은 사람들이 수태 많거든요. 그런 사람을 일괄해서 무효화시키는 법안을 20대 국회 때 제출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고서 다시 제가 이거 안 되겠다, 헌법을 다시 해가지고 이 잘못된 정권과 싸워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이 저항 정신이 생긴 게 바로 그 사건입니다. 군법회의에서 유죄 판결 받은 사람을 일괄해서 무효화시키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법무부가 난색을 표명했습니다. 그 당시 법무부도 문재인 정부가 임명한 법무부예요. 그러나 그들도 야, 이거 좀 너무 심한 거 아니냐라고 난색을 표명했어요. 수많은 2만여 명에 대한 이 배보상금이 이 천문학적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기재부도 어렵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문재인이가 통과를 원했지만 통과가 안 됐습니다. 그랬는데 작년 4.15 총선에서 180석 압승을 했단 말이죠. 한 이후에는 이 통과가 되는데 금년 3월 달에 통과가 됐어요. 다만 자기네들도 군법의 판결을 일괄 무효화시키는 그 법안 자체가 지나치게 무리한 것을 본인들도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법무부 장관이 그 직권재심이나 일괄재심을 통해서 무효화시키는 방법을 아직도 법안에는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그 점 때문에 직권재심이다, 여러분, 형사 판결을요 재심한다고 하는 것은요, 법원이나 검찰이 경기를 일으키는 사건이에요. 아니, 유죄가 됐는데 그걸 다시 한다? 그건 판사도 불편하고 검사도 불편하죠. 경기를 일으킨 사건인데, 70년 전에 그 당시에는요, 지금 전쟁이 전쟁 중이었기 때문에 검사가 기소한 기소장도 없어요. 재판 중에 공판 기록도 없어요. 판사가 몇 년을 때렸느냐, 그런 판결문도 없단 말이죠. 70몇 년 전이니까 6.25의 참화를 겪었잖아요. 뭐만 남아있느냐? 이 수형 기록만 남아있어요. 김똘똘이가 무슨 죄로 했는데 징역 15년이다. 홍길동이는 얼마다. 이 수형 기록만 남아있었어요. 그걸 가지고 전체를 다 무효화시키겠다, 이렇게 일을 했는데, 거기에 국민의힘이 103명 중에서 5명만이 반대했습니다. 73명이 찬성하고 25명 기권했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야,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겠냐.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학살된 양민, 군경에 의하건 남로당 반란 세력에 의하건 간에
학살된 양민에 대한 배보상 필요해요. 해줘야 됩니다. 그건 70년이 지나건 100년이 지나건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 군법에 의해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 이 나라가 그러다가 일괄 무효화시키면서 무죄로 만들어줄 이유가 있겠냐 말이죠. 그걸 무죄로 만들어준다는 것은 뭡니까? 대한민국의 정체성, 대한민국의 본질을 부정한 일이기 때문에 도저히 찬성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여순 특별법도 현재 만들어져 있어요. 거기도 국민의힘이 찬성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 4.3 특별법도 금년에 찬성을 했어요. 그래서 이건 도저히 국민의힘과 내가 아무리 봐도 이거는 같은 의견일 수가 없단 말이죠. 지금 예컨대 나라를 위해서 희생당한 영령들이요 아마 땅속에서 뻘떡 일어날 상황이에요. 제가 볼 때는 뭐 그 정도만 하시죠. 더하면 흥분해서 강의가 안 될 것 같아. 두 번째는요 영토 보존의 부정인데 여러분 예컨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번 유엔에 가서 뭐 BTS까지 데리고 가가지고 이제 뭐 행사를 하면서 종전 선언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종전 선언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종전 선언이 이루어지면 유엔군 사령부가 해체가 될 것이다. 또 하나는 주한미군 철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는 다 알게 되는데요. 쉬운데 보통 이 문제가 빠져 있더라고요. 뭔가면 NLL이라고 하는 여러분 종전 선언이 되면요 북방 한계선이란 NLL이 당연히 함께 파기가 되어 있습니다. 북방 한계선은요 우리가 이 휴전을 할 때 육지에서는 38도를 기준했어요. 그러나 바다에서는 38도를 긋질 않고 NLL이라고 해서 바다에 우리가 경계선을 긋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잠깐 저 화면을 좀 보세요. 보시면 검은 선으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북방 한계선 선입니다. 그런데 여기 밑에 그 빨간 데가 아래로 내려와 있죠. 2007년도 북한이 주장한 서해 해상 군사 분계선은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아래로 내려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예컨대 이런 거예요. 자, 종전선언을 하게 되면 전쟁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두 개의 주한미군 철수나 유엔군 사령부 해체 이외에 저 북방 한계선이 파기되어 있습니다. 저게 파기되면요 여러분 저 백령도, 대청도, 소청도에 섬이 있고 북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를 가운데에다가 이 영해를 글 수밖에 없어요. 그랬는데 저 보면 저 옹진반도인가요? 옹진반도를 중심으로 보면요 저기서 12해리 20km를 긋게 되면요 그 북한의 영해가 아래로 쭉 내려옵니다. 쭉 내려오면요 우리나라 어민들이 거기서 고기를 잡을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우리나라가 서해 5도를 갈 때 지금의 그 NLL을 근접해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저 아래로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는 돌아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백령도, 대청도가 상당히 북한의 위협하에 놓여져 있는데 영해가 더 아래로 내려오면요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이 전략상 매우 불합리한 매우 위험에 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영토를 예컨대 부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까지 갖게 될 것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영토 부정까지 하면서 종전선언을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말이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종전선언을 했다고 평화가 보장된 예는 인류사에서 없었습니다. 우리 이충근 박사님도 늘 강조하시지만 평화협정을 맺자라고 하는 말은 곧 전쟁이 있을 수 있다. 이제 이런 암시라고 하셨는데 인류 역사는 다 그래 왔습니다. 세 번째는요, 국가의 독립을 좀 부정하고 있단 말이죠. 국가의 독립 부정에 있어서는요, 자주성을 좀 부정하고 있는데 여러분 다 많이 아시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적의 위협을 방어하기 위한 우리 훈련을 갖다가 적의 공격을 방어하는 훈련 아닙니까? 그것을 적과 협의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상식에 반하는 일이란 말이죠. 또 북한이 특등 머저리라고 불러도 이런 화해의 신호다 이렇게 여기고 있어요. 아주 정신적 구조가 참 특이한 분들이에요.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최빈국 북한에게 태생적 바보다, 겁먹은 개다, 이게 조롱을 당하고 모욕을 당해도 문재인 대통령 눈먼 붕어같이 눈만 껌뻑껌뻑 하고 있단 말이죠.
대한민국 대통령이 그러한 모욕을 당한다고 하는 것은요,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그런 모욕을 당한다는 말과 같은 뜻일 텐데 저 가만히 있어요.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 그 김정은 동생 김여정이가 작년에 대북 전단을 갖다가 비난했죠. 그래서 저지할 법을 만들라라고 하니까 정부는요 4시간 만에 그 저지할 법을 좀 준비 중에 있다 이렇게 화답을 했어요. 또 김여정이 어떤 장관을 비난하면 바로 교체가 됩니다. 또 한미 훈련을 없애려고 한다면 협의하겠다 이런 말을 한단 말이죠. 국가의 자주성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재미난 얘기가요, 귀순한 북한 남성이 국군 초소로 안 갑니다. 국군 초소로 가면 북송될까봐 이 사람들이 민가를 찾는다 그래요. 민가를 찾아야 북송이 안 되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지금 탈북민이 엄청나게 줄었지 않습니까? 귀순한 북한 남성이 국군 초소를 먼저 가야 되는 것인데 북송될까봐 민가에 먼저 가려 한다. 참 이게 참 슬픈 현실이죠. 결국 문재인 대통령은요, 김정은 남매에게 잘 보여가지고 정상회담 이벤트 한 번 더 하겠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국가의 자주성인데요. 그럼 북한은요, 이제까지 김대중 대통령부터 지금까지 북한은 남한과 회담을 할 때 반드시 돈을 요구했습니다. 돈을 받아야 회담을 했어요. 첫 번째 그 증거는요, 지금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박지원이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4억 5천만 달러,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4억 5천만 달러가 우리나라 돈은 5,400억입니다. 3, 40년 전에 5,400억을 보냈단 말이죠. 그래서 남북한이 만난 거예요. 김대중 대통령이 만났는데 북한은 그 돈 받고 6년 뒤에 핵실험을 한 것이에요. 그 돈이 다 핵실험에 들어갔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상당 부분 돈이 글로 들어갔다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 의심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북한은 남북 대화를 하기 위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또 남한은요, 남북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걸 정치에 이용을 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둘이 윈윈한 겁니다. 북한은 돈을 받았고 남한은 그 당시 김대중 대통령 당시에 돈을 보냈기 때문에 남한은 노무현 정권으로 정권이 연장됐을 뿐입니다. 그동안 5차례 정상회담을 했거든요. 결과는요, 우리에게 남겨진 결과는 핵폭탄, 미사일, 또 노벨 평화상을 하나 받았습니다. 또 우리가 북한에 대해서 여러분 알다시피 그 종속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굴종적인 그런 입장을 자기는 파기하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선언했는데, 우리가 인권이라든지요, 표현의 자유는요, 인류 보편적 가치입니다. 그것은 인류 보편적 가치이기 때문에 그것이 인권은요, 공산주의 국가건, 그다음에 민주주의 국가건, 또는 이란인 이런 것 같은 중동이건 간에 전 세계 모든 인류에게 반드시 지켜지지 않으면 안 되는 보편적 가치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랬는데 대북 전단의 발송 자체를 불법화하고 있단 말이죠. 그것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또 보편적 가치를 지켜야 되는 인권 보장에 대한 중대한 훼손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요, 북한을 민주화시키는 방법은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뭐 대북 제재를 해가지고 북한에게 손을 들게 하겠다라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또 동시에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요, 북한에게 계속 이 전단지를 보내가지고 북한 주민의 생각이 바뀌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자유가 무엇인지, 인권이 뭔지, 복지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내부적 동료에 의해서 이 북한이 일어날 수 있는 그 가능성도 같이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데, 이걸 전면적으로 금지시키고 있단 말이죠. 그럼 알다시피 2019년에는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의 어민 2명을요 흉악범이라고 해서 강제 북송을 했습니다.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그것도 신문에 보도가 안 되려다가 우연하게 인터넷 카톡인가 문자 보낸 내용이 기자들한테 잡히는 바람에 알게 된 것이죠. 북한 어민 2사람이 남쪽으로 내려왔다 하면요,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상 북한 주민은 국적이 2개입니다. 하나는 북한의 공민권자예요. 북한의 주민입니다.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자입니다. 그것은 제 개인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나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도 확인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북한 주민이 남쪽으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는 대한민국 국민이 넘어왔기 때문에 국적을 얻는 그런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어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럼 넘어온 즉시 그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가 흉악범이다 무슨 범이다 따지지 말고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그를 다시 보낼 법적 근거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두 명을 보냈단 말이죠. 그럼 이 두 사람이 북한군 어떻게 됐습니까? 바로 처형을 당했겠죠. 이보다 더한 반인권적 처사가 있겠는가? 저는 문명국에서 찾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북한의 비유를 마치기 위해서 탈북민들은요, 필요에 따라서 국민이 되기도 하고 국민이 안 되기도 하는 이런 처참한 우리 상황에 우리가 처해 있다는 뜻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지금 주사파들은 대한민국이 미국의 식민지라고 얘기를 해요. 미국의 식민지고 미국의 봉건 지배를 받고 있다.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이 맞는지. 여러분 지금 현재 애플하고 경쟁하는 회사가 어디죠? 삼성이죠. 그렇죠? 삼성과 애플이 전 세계 이 휴대폰 시장을 갖다가 양분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대한민국이 미국의 지배를 받는 식민지 사회라면요, 삼성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애플하고 경쟁하는 삼성을 내버려 두지를 않을 것이에요. 따라서 이 삼성이 미국의 애플과 선의의 경쟁을 하면서 전 세계 시장을 반분하고 있는데 우리 사회를 미국의 식민지다. 이건 제가 볼 때 얼토당토한 얘기다.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이제 전 세계 공산 정권이 다 줄도산했습니다. 다 도산했어요. 그랬는데 이 주사파들은요, 지금도 민족해방, 민족혁명만을 부르짖고 있고 세계 최악의 또 세계 최고의 빈국인 북한 체제를 우리 대한민국의 운동권들은 감싸고 있는데 도저히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해야 할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죠. 또 하나는요, 문재인 정권은 역사를 부정하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4.3 사건이라든지 여순 반란 사건 이외에도 이런 역사를 부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 사례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유엔에서 정전 선언을 했죠. 그리고 나서 귀국길에 하와이에 들립니다. 그래서 하와이에 들리면서 하와이에서 독립유공자 2분을 찾아가지고 건국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여러분 건국 훈장은요, 여러분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훈장 중에서도 레벨이 상당히 높은 겁니다. 함부로 못 받습니다. 예. 건국 훈장을 수여했어요. 수여하게 되면 수여할 그 식에서 왜 이 사람을 건국 훈장으로 수여하게 되는지를 분명히 대통령이 언급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언급 과정에 이승만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승만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25년 넘게 독립운동 투쟁을 한 인물이에요. 근데 어떻게 하와이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이승만 이름이 언급되지 않았느냐? 정말 제가 볼 때는 보통 강심장이 아니고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면 재작년에요, 1919년이 임정이 만들어졌으니까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 행사를 서울에서 했습니다. 그럴 때 임시정부의 수많은 인사들을요, 초상화를 서울시내에서 다 진열을 했습니다. 그랬는데요, 이승만 대통령은 없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입니다. 그러면서 건국 대통령이에요. 이건 제정신이 아닌 것이죠. 이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기적의 나라라고 불러요. 그럼 기적의 나라가 만들어진 기적의 나라의 기적 대통령, 발전을 이룬 대통령, 아마 이 좌파들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 지금 헌정 질서는요,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다. 이렇게 제가 진단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헌법 전문을 보면요, 우리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라라고 헌법이 명령하고 있어요. 그건 뭐를 의식한 단어입니까? 자유민주주의의 반대가 인민민주주의거든요. 북한과의 경쟁에 있어서 북한 체제를 따르지 말고 우리의 고유한 헌정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이다 라고 해서 헌법은 대한민국에게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더욱 공고히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어요. 먼저 정치적 영역입니다. 여러분 작년 4.15 총선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했어요. 압승한 원인은요, 코로나 사태도 있었고 못난 야당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가 자기 실력으로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사람은요, 자기 분수에 넘는 행운을 닥쳤을 때는요, 어떻게 됩니까? 자만하면 안 됩니다. 옷깃을 여미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여러분, 4.15 총선 대박이 났죠? 그러나 4.7 보궐선거에서 쪽박 났습니다. 1년밖에 안 됐습니다. 1년도 필요하지 않아요. 민주당이 작년에 대박을 터뜨렸다고 그래가지고 자만하고 있지만 제가 볼 때는 그거 오래 못 갈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 정치 영역에서 보면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동의 없이 임명한 장관이 29명이나 됩니다. 29명. 그 자체는 잘 여러분 비교를 해야 알 거예요. 이명박 대통령 때는 17명, 박근혜 대통령 10명이 동의 없이 임명됐는데 이 양반 때는 29명이에요. 두 정권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사람을 자기 멋대로 임명한 것이에요. 경제 문제 여러분 뭐 너무나 잘하셔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안 드려도 되는 문제지만 그래도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그럼 뭐 이렇게 비판하죠. 말이 마차를 끄는 게 아니라 마차가 말을 끄는 그 이상한 경제 정책이다. 또 우리가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을 했어요. 최저임금은요, 지금의 대한민국 최저임금제가 얼마큼 엉망이냐. 그럼 일본은요, 최저임금제가 일본 전체에 200가지가 넘습니다. 우린 단일이에요, 단일. 일본은 왜 200가지가 넘느냐? 각 시군마다요, 자기의 재정 자립도에 맞게끔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위임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컨대 하한선은 정할 필요가 있지만 이걸 급격하게 올리게 되면요, 분명히 그건 일자리가 없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거는 공부를 많이 해야 아는 지식이 아닌 것입니다. 강남에서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학생하고 저 강원도 고성 저 북쪽에 알바하는 친구하고 최저임금이 같다. 그러면 우리가 야 저게 말이 되는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계속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였단 말이죠. 최저임금을 전국적으로 똑같이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가까운 일본의 예만 봐도 200까지는 못 된다 하더라도 예컨대 100여 군데 지자체에게 자신의 재정 자립도에 맞게끔 이 조정을 좀 해봐라. 이렇게 해서 플렉서블하게 이 문제를 처리해야 되는데 미련하게 다 올렸단 말이죠. 또 주 52시간 근로제 이상적이에요. 그러나 거기에는 예외가 필요한 것입니다. 예외가. 그 신축성 있게 해야만 예컨대 근로자들을 위한 것이 되는데 일방적으로 밀어붙인단 말이죠.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이 다 죽었단 말이죠. 서민은 도탄에 빠진 것이고 서민 일자리를 초토화시켰어요. 돈 버는 일자리 없습니다. 지금 다 돈 쓰는 일자리만 있는 것이고, 여러분 알다시피 통계 수치도 조작을 하다 보니까 임기 초에 통계청장을 교체했잖아요. 그러면 그 이후에 나오는 통계를 우리가 믿을 수가 있겠느냐 이 뜻입니다. 한마디로 무식하고 무능하고 무대포 정부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또 집값 잡겠다고 규제와 대책을 남발했죠. 뭐 25번인가 6번 했는데, 자, 집값을 폭등시켰어요. 그러면 서민도 지방 사람들도 벼락거지가 된 것이에요. 그다음에 이런 말 해요. 아니 지금 집값이 올라서 좋지 않겠는가? 종부세가 엄청 올랐거든요. 아마 지금 뭐 보름 이내에 종부세 통지를 받을 텐데, 저도 아마 상당히 지금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올랐단 말이죠. 그럼 예컨대 지금 1가구 1주택의 경우에도 만약에 종부세가 뭐 한 4천만 원 나온다 그러면요, 우리나라 국민들은요 재산세 외에 나라에 대해서 300만 원씩 월세를 내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집값이 올라온 것은요, 저는 지금 집값을 반으로 좀 떨궜으면 좋겠어요. 떨기면 되죠. 떨기려면요, 제가 볼 때는 간단해요. 저같이 경제를 모르는 사람들도요, 그럼 지금 강남에 2채 이상 가진 사람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건 통계로 나와 있어요. 자, 2채 이상 가지면 10만 명이에요. 자, 그러면 양도세를 지금같이 70%를 부과하지 말고 한 30%만 부과한다면요, 그 한 집을 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10만 채가 넘어요. 10만 명이. 그러면 양도세를 완화시켜주면요 어떻게 됩니까? 강남에만 새로운 아파트 공급이 10,000채에서 50,000채가 나옵니다.
홍길동이 아닌 한 강남에서 신규 아파트를 만 채 공급할 수가 없어요. 만 채나 또 5만 채가 공급되면요, 집값은 당연히 떨어집니다. 강남 집값 떨어지면 따라서 강북도 떨어지죠. 경기도 다 떨어집니다. 제가 한 30년, 25년 강원도에 살아서 알지만 대한민국은요, 지방은요, 집값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규제로, 힘으로 억지로 하려다 보니까 이런 사단이 난 것이죠. 제가 볼 때는 이 능력도 없는 어설픈 사람들이 힘으로 하다 보니까, 시장 경제의 원리를 무시하고 하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간 꼴이에요. 하다 보니까 자영업자들요, 가족같이 한솥밥 먹던 직원들을요, 자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것이에요. 자식같이 여기던 기계를 내다 파는 그 심정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또 일자리 문제, 우리 문 대통령이 제일 임기 초기에 청와대에다가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겠다고 TV에도 아주 크게 광고가 됐어요. 전 처음에 그래, 참 열심히 그거를 하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 나라 정책이라면 일단은 믿는 게 원칙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요, 인건비 때문에 청년 실업이 최악입니다. 최악입니다. 또 편의점 알바의 면접 경쟁률이요, 대기업 경쟁률보다 높다는 거예요. 그만큼 일자리가 없어진 거예요. 청와대에다가 일자리 현황판을 놓고서 점검하겠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제대로 하지 않았어요. 통계청장을 교체했단 말이죠. 숫자를 장난질한단 말이죠. 알바생, 노인, 기간제 근로자, 이런 사람들을 취업자로 포장한단 말이죠. 이건 분명히 사기예요. 사기. 예. 또 이 문재인 대통령은요, 임기 4년 동안 공무원을 10만 명 늘렸어요. 그럼 10만 명 늘린 게 감이 안 오실 거예요. 이 10만 명은요, 이전 4개 정부 20년 동안에 정부가 늘린 공무원보다 더 많아요. 한마디로 이게 주길모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럼 주길모라고 하면 한 글자 아시겠지? 예? 4년간 10만 명을 늘렸어요. 역대 정부 4년치보다 더 많이 늘은 거예요. 여러분, 공무원 늘리는 건요, 절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면요, 그게 전체 국민의 세금 부담이 되는 것이. 그래서 이웃에 일본을 보면요, 자기네들이 힘들어도 공무원 늘리는 것을 매우, 그래서 그 사람들은 경계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막 늘려요. 지도는 아니라고. 또 하나는 예타 심사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뭔가 예비 타당성 심사인데요. 이게 뭔가면 500억 넘는 정부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무작정 허락해주면 안 되기 때문에 사전 심사를 해요. 그래서 이것이 터무니없는 낭비성 이 사업이 아닌가를 판단해요. 그런데 이제 일정 규모에는요, 예타 심사를 면제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근데 이런 겁니다. 강원도 지역이 낙후됐는데 거기에 도로를 놔야 되는데 여기에 여러 가지 경제 효용성을 따져보면 이 수지가 안 맞아요. 그럴 경우에 여기는 수지가 안 맞으니까 도로를 놔줄 수 없다고 한다면 낙후된 지역은 계속 낙후가 됩니다. 그래서 예타성 심사를 면제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랬는데 노무현 대통령 때는요, 2조 정도가 예타 심사를 면제해 줬어요. MB 때는 61조를 면제해 줬고 박근혜 정부에서는 23조를 면제해 줬는데 문재인 정부는 4년간 면제해 준 게 96조예요. 96조. 근데 여기에 가덕도 공항은 아직 언급이 안 된 거예요. 언급하면 100조가 되는데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수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제가 여기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제가 쓰진 않았지만 지금 제가 이제 좀 있으면 글을 하나 쓰려고 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 이 시도교육청은요, 여러분 예산이 남아돕니다. 제가 농담이 아니에요. 그럼 얼마 전에 신문에 났는데 중학생 전원에게 태블릿 PC인가? 그거를 다 지원하도록 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돈이 남아요. 돈이 왜 남느냐? 이런 겁니다. 대한민국에는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라는 돈이 있습니다. 지방재정에 교육 이 보조금이 있어요. 이 보조금은 뭔가면 이런 겁니다. 내국세의 20%를 무조건 잘라가지고 시도교육청의 교육 예산으로 돌리라는 거예요. 이건 대학은 포함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제도는 원래 옳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교육에 신경을 안 쓰는 거예요. 그래서 38년 전, 약 40년 전에
내국세의 20%를 잘라서 무조건 시도교육청의 교육 예산으로 보내라라고 했던 것이, 그건 매우 훌륭한 제도입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그럼 2010년과 2020년에는요 10년 동안 중고등학교 학생이 500만 명이 줄었습니다. 500만 명이 더 530만인가 학생이 줄었어요. 그러면 돈 쓸 데가 없죠. 그렇죠? 교육 환경이 달라진 거예요. 하다 보니까 지금 지방교육청에서는요 누구를 늘리느냐, 지방교육 공무원을, 행정공무원을 대폭 늘렸어요. 얼마나 늘렸느냐, 문재인 정부하에서 8,000명이었던 지방교육 공무원을요 15,000명으로 늘렸어요. 이게 돈이 남아도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도 야간에 수업을 했는데 대학원에서 현직 고등학교 교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교수님, 저희는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래. 돈이 너무 많으니까요. 왜냐하면 내국세 규모는 30년 전보다 대폭 올랐죠. 학생은 500만 줄었어요. 그러면 이 법을, 이 20%의 이 비율을 여야가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예산을 절약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인간들이 그거는 손을 안 대. 그러나 대학은요 13년간 대학 등록금 동결시켰어요. 그래서 대학은 지금 말도 못해요. 등록금 말고 어떤 대학에 올리려고 하죠. 올리면요 교육부가 가만 놔두질 않아요. 다른 걸로 딴지를 걸어가지고, 예? 못 살게 굴어요. 그래서 대학이 등록금을 못 올린 지가 13년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학 재정은 정말 열악합니다. 열악한데 중고등학교는요 예산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른다니까요. 지금 또 탈원전이 또 문제가 되죠. 여러분 뭐 너무 많이 안 하셔서 제가 간단하게만 할게요. 탈원전 한다면서 지금 48조를 들여가지고 신안 앞바다가 해상 풍력을 건설하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제정신은 분명히 아니에요. 월성 1호기 폐로시키고 7천억 투자된 신한올 3, 4호기를 중단시켰는데, 지금 여러분 그 원전 뭐 몇 호기 모를 거예요. 몰라도 상관없는데, 지금요 재밌는 것은 신한울 1호기가 있는데 이 완공됐어요. 그랬는데 지금 운영 허가를 안 내줍니다. 왜 안 내주느냐? 원자로의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이 있다는 거예요. 예. 참고로 벼락 맞을 확률은요 600만 분의 1이고 원자로의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은 1000만 분의 1이에요. 그럼 보통 우리가 만에 하나라는 말 쓰죠. 만에 하나. 예? 만에 하나 그건 뭔가 하면 만 분의 1이거든요.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만에 하나, 그것은 생기지 않을 일을 말할 때 만에 하나라고 그러는데, 이거 원자로의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은 1000만 분의 1이에요. 그걸 가지고 예컨대 원자로의 비행기가 추락할 확률이기 때문에 이 원전을 운영을 허락해 줄 수 없다 이루고 앉아 있어요. 또 모자라는 전력이 있으면요 러시아나 중국으로부터 들어오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전선이 송전선로가 어디를 통과하죠? 북한을 통과하잖아요. 아니 북한에게 우리의 명줄을 맡기겠다? 정신 나간 거죠. 여러분 예컨대요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게 1990년도 초만 해도요 전 세계의 일본 반도체는 무적이었습니다. 일본 반도체가 무적이었었어요. 전 세계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요 지금 일본 반도체 이름 있나요? 없어요. 우리 대한민국 원전 산업이 10년 후에 이런 모습이 될까 상당히 두려운 것이에요. 또 사회 영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K방역을 상당히 자신의 성과로 자랑해요. 그랬는데 제가 볼 때는 국민의 자유를 억눌렀던 것이고 국민의 자발적으로 방역을 잘했기 때문에 국민 덕에 달성한 것이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에요. 국민이 이룬 성과인 것이지 정부의 실력으로 보기 어려운 것이에요. 절차가 공정하다 그러는데 이건 얘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조국이나 추미애가 벌인 법치 파괴를 숭고한 개혁 행보다 이렇게 미화되고 있는데 제정신이 아니에요. 이 조국 교수는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이 인물은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 시절에 검찰의 수사가 시작됐어요. 그게 뭐라 했냐면 제가 검찰에 가서 성실하게 수사를 받겠다고 그랬어요. 검찰 수사에 가서는요 이 사람이 300번이나 진술을 거부했습니다. 진술을 안 했어요. 묵비권 행사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법원에 가서 바로 하겠다 그랬어요. 법원에 갔는데 판사가 묻습니다. 묻는데 290번에 걸쳐서 진술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게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판사 앞에 섰을 때 질문해요.
당신 어제 그 사람 봤습니까? 그러면 제가 형사소송법 몇 조에 의해서 진술을 거부합니다. 그거를요 한 재판에서 290분을 한 놈이에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아주 그 내가 볼 때는 그 동상 세워줄 인간인데 다 진술을 거부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제 책을 냈어요. 할 말이 있다면서. 그 뭐예요? 말할 때는 침묵하고 침묵할 때는 떠들어. 예? 아주 특이한 인간이 하여튼. 그다음에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대통령이 국민을 고소하는 나라가 됐어요. 그럼 아시다시피 대통령을 비판하는 대자보가 대학에 붙였는데 그 학생을 불법 침입죄로 처벌한단 말이죠. 대학 측은 피해 본 게 없다고 하면서 처벌을 원하지 않았는데도 불법 침입이라고 처벌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컨대 지금도 정다운 목사님이 문제는 간첩이라고 했었는데 1심에서 무죄가 됐고 다음 주에 2심에서 아마 그 판결이 있게 되는데 아마 무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대한민국도 노조 천국입니다. 노조 천국. 여러분 헌법 교수가 노조에 대해서는 언제나 긍정적인 발언을 해야 되는데 제가 왜 부정적이냐 이런 겁니다. 지금의 민노총은 노조를 위한 단체가 아니에요. 자신들의 기득권만을 위한 단체입니다. 지금 민노총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가장 강력한 노조만 자기들이 건드리고 있어요. 언론 노조, 그다음에 의료 노조, 그다음에 금속 노조, 공무원 노조, 전교조 이렇게 따박따박 돈이 나오는 그다음에 안정된 지위가 보장된 사람들의 법적 지위를 대변하고 있는 것이고 중소기업의 어려운 노조원들을 위해서 일하는 인간들이 아니에요. 또 마지막으로 국가기관이 타락했어요. 여러분 중앙선관위가 얼마나 타락했느냐. 여러분 지난번 이 4.7 보궐선거에서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로남불 또는 위선이라는 단어를 쓰지 말라는 거예요. 특정 정당이 떠오른다고 그런 단어를 쓰지 말라고 그래요. 그래서 덕분에 내로남불이라는 단어가 고유명사로 세계어가 됐다는 것이죠. 검찰의 타락은 제가 빼겠습니다. 대법원 타락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 양반이 춘천에서 법원장을 했어요. 저희가 가끔 교류가 있어요. 이 사람이 독실한 불교신자인데 그때는 사람을 내가 좀 괜찮게 봤는데 이 양반이 대법원장 임명하는 날 어떻게 했냐면 이 시외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대법원을 방문했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이것은 자기 공무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이 관용차를 쓰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이 일반 이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라고 해서 그게 높이 평가했어요. 역시 잘하려나 보다 그랬는데 그게 어디 가겠어요. 공간을 고급스럽게 꾸미는데 먼저 나선 것이고 자기 아들도 거기서 1년간 생계를 같이 했고 중요한 건 자기 부하를 탄핵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탄핵할 때 어떻게 하냐면 그 임성근 부장이 몸이 아파서 사표를 냈어요. 그 하는 말이 야, 지금 여당 쪽에서 당신을 탄핵하려고 하는데 이걸 사표를 수리하면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하지 않겠느냐 이따위 소리 해가지고 자기 부하를 탄핵했단 말이죠. 그런 인간이에요. 지금 법원의 인사와 재정을 총괄하는 법원 행정처가 42%, 행정처 판사의 42%, 재판연구관의 34%, 영장 전담 판사의 15명이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원들이에요. 이들은요 이념적 사조직이에요. 군대 내에 과거에 있었던 하나회와 같은 거예요. 그러면 근데 재판을 하는데 자신의 사조직에 추구하는 이념에 따라서 재판을 한다면 그것은요 헌법과 법률에 따른 양심에 따른 재판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사법권 독립의 적신호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들은 명단 공표를 거부하고 있거든요. 음흉한 비밀 결사체에 불과하다. 저는 정권이 바뀌게 되면 두 가지가 공개돼야 되는데 하나는 우리 전교조의 명단이 공개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이 명단이 공개되고 그래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교수님, 근데 그거 다 사생활에 이 법익을 향유할 사람들인데 왜 공개하느냐? 그건 맞아요. 사생활의 비밀로 보호되어 오라요. 그러나 그와 충돌되는 법익은 뭐냐? 국민 전체의 알 권리가 있습니다. 알 권리가. 국민의 알 권리가 압도적으로 우월한 공익에 속하기 때문에 공개되어 옳다 이런 뜻입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는요 지금 최악의 대통령 후보로 우리가 만난 거예요. 저는 예컨대 우리가 70년 역사에서 대통령 후보의 여야 간에 싸울 때 보면 다 그래도 훌륭한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의 이재명이는 내가 볼 땐 최악이야. 최악.
전과 사범에 검사 사칭에 형수 욕설에 또 여배우하고 또 그렇게 하고, 제가 여배우하고 놀아놨다 그러면 제가 가만히 있겠어요? 그 그릇을 던지든지 상대방한테 그렇게 대응하겠지. 가만히 있으면서 그런 적 없다 말이지, 이렇게 대응할 수가 없는데, 하여튼 특수한 인간이 등장해서 그래도 다행이야. 지금 윤석열 씨하고 차이가 많이 나는 바람에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럼 기본소득이란 말을 그 사람이 쓰고 있는데, 기본소득은 뭡니까? 매월 매년 영구히 공짜로 돈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5천만 국민에게 매달 10만 원씩 주면요 60조가 필요해. 근데 50만 원 주려면요 300조가 필요하거든요. 대한민국 전체 예산이 556조예요. 근데 50만 원씩 주려면 300조가 필요한데 그 돈을 어디서 감당합니까? 이게요, 전 세계에 그래서 기본소득제를 실현한 나라가 없습니다. 6년 전 스위스는요, 국민투표를 통해 가지고 기본소득을 거부했어요. 이 스위스도 거부했어요. 이게 될 일입니까? 안 되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여러분 잘 아는 이재명의 대장동 사건인데, 전 이렇게 표현해요. 화천대에 일어난 도박장을 이재명이가 계산한 거예요. 도박장을. 네? 판돈이 얼마냐? 한 1조 원대 되는 도박장이에요. 거기에 누가 들락거렸느냐? 대법관, 검찰총장, 검사장, 특검, 국회의원이 들락거린 거예요. 이건 당첨자가 누군지를 아는 도박이기 때문에 일종의 사기 도박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짜고 치는 고스톱도요, 손목 정도는 걸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도박장 설계한 인물을 색출해서 처벌해야 될 것입니다. 잘 아시는 이 도박장의 본질은요, 관의 힘을 빌어가지고 땅을 싸게 샀어요. 또 민간에 탈을 쓰고 비싸게 판 사건이 이 사건의 본질이에요. 방법은요, 개발공사에게는 수익 상한선을 설정하고 나머지는 모두 개인에게 이익을 돌렸단 말이죠. 명백한 배임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1000배의 대박을 터뜨리는 사업구조단 말이죠. 분명히 이재명이가 자기가 설계했다고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특혜를 준 것이 아니라 특혜를 해소한 것이다. 사과할 일이 아니다. 칭찬받을 일이라고 그랬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소시오패스다 이렇게 우리가 불러도 되는 게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 권순위를 갖다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재명은요, 대선 가도의 결정적인 흠이 누굽니까? 권순위를 포섭해서 자기의 선거법에 이 죄를 벗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권순일은요, 연세대학교에서 석자 교수로 강의를 하는 건데 뭘 가르치느냐? 법조 윤리를 가르칩니다. 택도 없는 과목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김만배가 지금 권순일을 8번 방문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군의 이발소 방문이라고 목적을 썼어요. 말이 되는지. 김만배는요, 이 사건이 부에 있다가 전원 합의체로 넘겼어요. 넘긴 다음 날 권순일을 만납니다. 또 무죄 취지의 판결을 한 그 다음 날도 김만배가 권순일을 만났어요. 왜 만났을까요? 무슨 일을 했을까요? 그냥 이발소 머리 깎으러 갑니까? 여러분, 예컨대 우리가 법원이나 검찰을 출입할 때는요, 반드시 물어봐요. 왜 왔냐? 제가 차장검사 만나왔다 그러면요, 차장검사만 하더라도 수위가 전화가 옵니다. 차장실에. 지금 김학순 교수님이 오셨는데 예약이 됐습니까? 모시라 말이지. 그렇게 다 얘기를 다 해요. 차장검사만 해도. 부장판사도 마찬가지예요. 대법관을 만나러 갔는데 거기서 확인을 안 했겠다? 전 이 법원과 검찰을 다 출입해 봤지만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상식에 맞지 않는 것이. 이건요, 세계 문명국 대법관이 사건 당사자를 8번 만났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프리카에 있는 혹시나 대법관은 혹시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은 아마 존재하지 않을 것이에요. 지금은요, 마지막인데요, 문재인을 제거할, 치울 청소차가 필요합니다. 청소차. 지금 대한민국은요, 파괴된 헌법 질서가 말도 못하는 것이죠. 문재인 4년반은 권력이 법 위에 군림하는 세상이 돼버린 것이에요. 기회평등, 그다음에 과정 공정, 결과 정의를 그 사람이 강조했지만 가치를 팽개친 정부다, 이렇게 우리가 단언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사람들은 정의를 독점하고 있었어요. 하다 보니까 거기에 도취해 있다 보니까 불법에 무강무했단 말이죠. 조국은요, 공정과 정의를 희롱했어요. 김경수는요, 민주주의를 타락시켰습니다. 윤미향은 위안부로 돈을 벌었던 것이에요. 박원순, 노거돈, 안희정은요, 진보의 성의식을 발가벗겼던 것이에요. 그런데 대통령은 이 반칙의 대명사 조국에게 미안하다로 말을 했단 말이죠. 자, 좋은 일자리, 희망도, 내 집 마련 꿈 다 사라진 것이죠. 이건 시대정신의 배신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여러분, 세금 올랐죠? 물가 오르죠? 집값 올랐죠? 전기값 올랐죠? 장사 안 되죠? 취업 안 되죠? 국민의 삶은요,
아수라장 그 자체가 되는 것이 북한의 인권을 외면했어요. 탄소 중립을 외치면서 대규모 토목 공사를 했고요. 자연을 훼손하면서 공항을 만든다고 하는 것이에요. 반핵을 외치면서 북한의 핵무기는 못 본 척합니다. 한미훈련은요 지금 컴퓨터 게임이에요. 실제로 안 해요. 70년 평화 번영의 깃들이 되었던 한미동맹은요 뿌리채 흔들리고 있는 것이에요. 온 나라가 지금 민주당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대통령도 없어요. 행정부도 없고 사법부도 없고 검찰도 없는 것이에요. 오로지 입법 독재만이 현재 있는 것입니다. 여차하면 법을 만들고 고치고 자기 입맛대로 하는 것이에요. 헌법 조항을요 뗐다 붙였다 가지고 노는 조립용 장난감 취급을 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요 얻기 전에는 얻으려고 막 염려하고 걱정합니다. 또 얻고 난 다음에는요 잃을까 걱정해요. 정말로 잃을 것을 걱정할 때는요 못하는 짓이 없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문정권에 남은 5개월에 주목하게 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정말로 정권을 잃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면 못할 것이 없을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지금의 시대 정신은 뭐겠느냐? 문재인 정권이 무너뜨린 공정과 정의를 복원시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붕괴 직전에 경제를 살리는 것이 지금의 시대 정신이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을 지울 청소차가 필요한 것인데 국민혁명당만이 그 청소차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박수가 이제 한번 나오시네. 감사합니다. 우리 혁명당은요 문재인을 지우고 법치를 바로 세우는 정치 세력이 될 것이고 되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주의를 되돌려 놓을 싸움꾼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돌려진 이념적 편향도 바르게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 30대를 보면요 이렇게 살 수도 없고 그렇다고 이렇게 죽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이들의 상황입니다. 이들을 구제할 정치 세력은 국민혁명당밖에 없을 것이다. 내년 3월 9일 대선은요 여야의 정권 교체 문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냐 반대한민국이냐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야의 정권 교체가 아니라 대한민국과 반대한민국 정치 세력과의 싸움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정의는요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늘 지각했어요. 그때 국민이 깨어있을 때 그때만이 정의의 지각을 막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